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심령장소는 호기심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대학생인 소율과 유리. 그들은 워낙 공포를 즐겨서 유명 공포 카페에서도 높은 자리에 서 있다. 그들이 공포를 즐기기에 웬만한 심령장소는 전부 가보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소율과 유리에게 똑같은 시간에 심령장소에 제안이라며 메일이 왔다. 그 심령장소는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소문난 곳이었다. 흔하디 흔한 제안이라서 스킵하려고 했는데 덩달아 사진도 메일로 왔다. 첫 번째 사진은 평범한 콘크리트 주택이었고 두 번째 사진은 거실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세 번째 사진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사진. 네 번째 사진은 2층의 복도 사진.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은 복도의 끝쪽에 위치한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의 사진이었다. 유리는 뭔가 끌리는 영적 호기심에 가고 싶어 했지만 소율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지 않으려 했다. 공포를 즐기는 그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심령장소에서 몇 번이나 빙의등을 당하며 죽을 위기를 넘긴 것이다. 하지만 유리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소율은 그 장소로 가게 된다. 8월 15일, 무더운 여름, 주말이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었다. 디지털 카메라와 손전등, 간단하게 먹을 간식들과 필기도구, 여러 장비들과 부적들을 가지고 그 심령장소로 향했다. 그들은 훈령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새벽 2시에 도착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서 나온 집이었는데 폐가라고 하기에는 마치 누군가가 관리한 것처럼 너무나 말끔했다. 일단 유리는 사진을 찍고 소율은 메모를 해두었다. 손전등을 켜고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가 않았다. 소율과 유리는 힘을 줘서 열려 했지만 도저히 열리지 않았다. 문이 잠긴 것도 아닌데 열리지가 않는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혹시나 해서 들고 온 야구 배트를 들고 다시 한번 문에 손을 가져갔다.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까와는 달리 너무나도 쉽게 문이 열렸다. 소율과 유리는 갑자기 너무나도 쉽게 문이 열려서 당황했지만 이내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도 집의 외부처럼 매우 깨끗했다. 별다르게 볼 것이 없었다. 1층에는 부엌과 거실, 그리고 안방이 있었다. 1층을 다 둘러본 소율과 유리는 2층의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계단에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들리는 기익거리는 역겨운 소리는 더욱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는 소율과 유리를 더 들뜨게 만들었다. 2층에는 복도와 함께 좌측과 우측에 여러 방들이 있었다. 소율이 좌측 첫 번째 방부터 뒤져보려 하자 유리가 갑자기 말했다. 저기 잠긴 문 쪽부터 가보자. 라는 유리의 말에 소율은 잠긴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나무 문이었는데 나무 판자가 이리저리 못으로 박혀 있었다. 마치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유리는 문을 부숴버리자며 야구 배트로 문을 이리저리 가격했고 문은 부서졌다. 소율과 유리는 잠긴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과 피에 젖은 봉지가 가득 있었고 그 한가운데 전등으로 밝혀진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다이어리 같은 게 올려져 있었다. 소율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껍을 먹었고 유리도 그러했지만 다이어리를 열어보았다. 다이어리는 4월부터 쓰여졌으나 피로 젖어 있었다. 7월부터 간신히 해독이 가능했다. 7월 1일 근처에서 산악을 왔던 남녀에게 단도를 던졌다. 단도는 남자의 눈과 여자의 종아리에 맞았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만 여자가 도망치려 하자 나는 망치로 여자의 얼굴을 부쉈다. 흩날리는 피냄새가 싫어서 봉지에 담았다. 7월 26일 남녀의 시체가 너무 맛있어 보여 조리해서 먹었다. 생각보다 짭짤했다. 8월 1일 산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화를 냈다. 산삼 다 죽는다고 욕을 퍼붓길래 짜증이 나서 도끼로 목을 찍었다. 할아버지의 머리가 대굴대굴 굴렀고 나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발로 차며 놀았다. 할아버지의 몸은 얼마나 맛있을까? 유리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이거 신고해야 해. 그리고 일기장을 들자 쪽지가 떨어졌다. 8월 15일
누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 전기톱으로 갈아서 뭘 해먹을지 고민해야겠다. 그때 2층 복도에서 전기톱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전기톱의 그 분노 어린 위윈거림이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소율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고 유리의 눈동자는 공포로 굳어졌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숨을 쉬었다. 순간 복도의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흐릿한 실루엣이 전기톱을 들고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키는 유리와 소율을 훌쩍 넘어서는 것 같았다. 그들이 숨을 쉴 때마다 거대한 그림자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도망쳐야 해. 소율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전기톱의 소리에 압도당한 것 같았다. 그들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저택의 뒤편으로 이어지는 문을 찾았다. 그 문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서 전기톱 소리가 점점 커졌다. 소율과 유리는 마침내 뒷문을 찾아내고 급하게 열었다. 밤의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달려나갔고 뒤에서 들리는 전기톱 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소리가 여전히 그들을 따라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들은 정신없이 달리며 시선을 뒤로 돌렸다. 집에서 나온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사라졌고 전기톱 소리도 멈추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읽은 다이어리의 기록은 진짜였을까? 소율과 유리는 산길을 내려와 가까운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경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이어리와 피 묻은 봉지들, 그리고 사람의 유골은 경찰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그 어떤 전기톱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집 주변을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가게. 나는 잡지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 주로 행사 관련 기사나 음식점 소개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내가 직접 취재를 부탁할 때도 있지만 독자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취재에 나설 때도 있고 가게 쪽에서 연락을 취해 기사를 내달라고 할 때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내키면 취재하러 가는 것이다. 다만 딱히 가게를 정하는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가게라면 기사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마감이 한창인데 일이 일찍 끝나서 한가해진 때였다. 다들 어딘가로 놀러 가거나 취재를 하러 나가서 편집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딱히 어디 갈 곳도 없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그날 도착한 독자 엽서를 읽고 있었다. 그중 봉투 하나에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그야말로 옛날 가게라는 느낌이 확 나는 오래된 과자 가게가 찍혀 있었다. 편지지에는 잉크 자국이라고 할까? 쓰고 나서 마르기 전에 손으로 비빈 것 같은 느낌의 더러운 글자로 맛있습니다. 꼭 보아주세요. 라고 써 있을 뿐이었다. 왠지 기분이 나빴지만 한편으로 흥미도 생겼다. 마침 시간도 있겠다 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다. 와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아마 가게 주인이 직접 보낸 거겠지. 편지 봉투의 주소를 보고 대충 위치를 파악한다. 평소에는 인터넷에서 검색이라도 한번 하고 나가지만 그날따라 귀찮았던 것이다. 가게를 못 찾으면 그냥 드라이브를 했다고 치자하는 가벼운 기분이었다. 1시간 정도 운전해 목적지 주변까지 도착한 나는 근처 슈퍼에 차를 멈추고 걸어서 가게를 찾기로 했다. 사진을 보면서 몇십 분이 지나도록 터벅터벅 걷는다. 아마 이쯤이다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둘러보지만 그곳은 그저 한적한 주택가라 과자집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뒷길에 있나 싶어서 길 옆으로 나와보니 한 채의 빈집이 보인다. 덧문은 닫혀있지만 들은 몹시 황폐해져서 잡초투성이다. 누가 봐도 한눈에 폐가였다. 기분이 나빠져서 눈을 돌리는데 문득 위쪽에서 시선이 느껴진다.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자
2층에 방 하나만 더 문이 닫혀있지 않은 창문이 있었다. 설마 사람이 있는 건가 생각하니 기분이 나빠져서 거기서 벗어나기로 했다. 하지만 한동안 주변을 찾아봐도 사진 속의 가게는 역시 찾을 수 없었다. 그대로 걷는 사이 주소와는 꽤 떨어진 상가까지 와버렸다. 나는 근처 슈퍼에 들어가 주스를 사는 김에 가게 주인 할아버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자 의아하다는 얼굴로 한동안 골똘히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외쳤다. 이거 A씨잖아. 그런데 당신은 이 사진을 어디서 난 거요? 라고 할아버지가 물었고 저는 잡지 기자랍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취재하고 싶어서요. 사진은 그 가게에서 보내줬어요. 라고 나는 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하길 이 가게는 10년 전에 불에 타버렸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그 후에 새로 집을 지어서 누가 이사를 왔었지만 그렇게 이사를 온 사람들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떠났고 지금은 빈집이라는 것이다. 빈집. 아까 그 집일까? 시선을 느낀 것도 있고 무서웠기에 나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대로 편집부로 돌아온다. 편집장에게 경위를 이야기하고 그 편지 봉투를 보여주려고 가방 안을 뒤졌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다. 차 안에 놓고 왔나 싶어서 찾아보고 오겠다며 말하는 순간에 편집장이 만류했다. 내가 신입일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 취재를 간 건 내가 아니라 내 선배였지만 선배라 나 또한 취재부의 고참에 속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자네는 모르는 분이야. 취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셨거든. S마을 과자집에 취재를 다녀온다면서 나간 후에 말이지. 그 당시에는 꽤 난리가 났었지. 차를 탄 채 그대로 사라졌으니까. 선배도 차도 결국 발견되지 않았어. 나는 선배가 가기 전에 봉투랑 편지를 다 봤었지만 내가 말한 거랑 거의 비슷했어. 혹시 장난일지도 모르지만 더 알아보기에는 예감이 너무 안 좋아. 차 안을 찾아봤지만 편집장님의 말씀대로 그 봉투는 발견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창밖의 여자. 매미소리 짱짱하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는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우리 집은 아파트의 8층이다. 내 방의 창문은 밖과 이어지는 구조였다. 창문 바로 밑에는 책상을 두었다. 이따금 머리가 저려오면 창문 밖을 보면서 시원한 공기를 들이키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그날도 어김없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던 중 창문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 순간 창문 밖에 거꾸로 선 여자와 눈이 딱 마주친 것이다. 순간 놀란 나의 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해 짧은 식감만 내뱉었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잠시 후에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니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떨어진 여자의 시체는 없었다. 그 순간 오한이 들고 몸이 떨려오는 게 느껴졌다. 내가 헛것을 본 것인가? 아니면 귀신을 본 것인가? 그렇게 한참을 멍하게 있었던 중 문득 나는 방에 설치해둔 CCTV를 발견했다. 요즘 들어 식구들이 자꾸 내 방에 들어오는 것 같아 설치한 건데 이렇게 쓰일 줄이야. 여자가 떨어지던 시점을 찾기 위해 CCTV를 거꾸로 돌려봤다. 동영상이 돌아가다가 한순간 창문 밖에서 한 여자가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 영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얼마 전에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된다던 친구 녀석이 떠올랐다. 나는 그 영상을 들고 그 친구에게 갔다. 나는 무당 친구에게 영상을 보여준 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너 이게 왜 여자가 거꾸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너 지금 영상 거꾸로 돌렸잖아. 그럼 거꾸로 올라오는 여자가 찍혀야지. 네 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귀신. 내가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1년 정도 몸을 담았던 회사가 있어. 그때 부장님이 회식 때 들려주신 이야기야. 부장님은 아이 없이 와이프분과 단둘이 사셨어. 두 분의 사정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두 분이 딩크족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걸 보면 아마도 전자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했지. 다른 날과 다름없이 회식에서 많이 취하셨던 부장님이 12시쯤에 집으로 향하셨대.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셨고 지하 3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이 무척이나 시원하더라는 거야.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했다네. 취기로 몸에 열이 있던 부장님은 그 서늘함을 확실하게 느꼈고 지하에 있던 엘리베이터라 그런가 보다 하고 16층의 버튼을 누르셨대. 그리고 서서히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렇게 올라가던 중에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래. 그 시간대엔 사람들이 거의 타지 않아서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계시던 부장님이 출입문이 열림과 동시에 옆으로 비켜서는데 아무도 타지 않더래. 성질 급한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놓고 비상구로 올라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닫힌 버튼을 눌렀고 다시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층인 6층에서 문이 또 다시 열린 거야. 그리고 아무도 없었대. 부장님은 짜증이 나서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데 다음 층인 7층에서 또 어김없이 문이 열린 거지. 화가 난 부장님이 엘리베이터 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장난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위층에선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 뭔가 오싹했지만 애들 장난이라고 애써 생각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데 8층에서 또다시 문이 열린 거야. 분노를 느끼려던 그때 문 앞에 웬 꼬마아이가 한 명이 있더래. 얜 7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주변에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이 꼬마가 엘리베이터에 타지는 않고 가만히 서 있더래. 부장님이 말을 거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지.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진 부장님이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고 하고 문이 반쯤 닫히고 있는데 꼬마애가 밖에서 열린 버튼으로 다시 문을 열더래. 키가 작으니까 까치발까지 해서 문을 열었다고 해. 그래서 부장님이 타라고 말을 거셨지만 대꾸도 없이 가만히 있더래. 화가 난 부장님이 아까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치는 아이가 있는데 그게 너였구나 하시며 손으로 CCTV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다 찍고 있다고 엄마한테 말해서 혼나게 할 테니까 장난치지 말고 닫으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대.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부장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엄마가 타면 탈 거예요 라고 조그맣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야. 부장님이 주변을 둘러봤는데 꼬마애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그림자조차 없었던 거야. 근데 꼬마애의 목소리가 어쩐지 무척이나 어둡고 공포스러웠다고 해. 대답하기도 싫어진 부장님이 닫힌 버튼을 거칠게 눌렀고 다행히도 꼬마애는 다시 문을 열진 않았대.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 층에선 문이 열리지 않았대. 안도의 한숨을 내쉰 부장님이 빨리 16층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11층쯤 왔나.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조명등이 깜빡깜빡 하더라는 거야. 안 그래도 이상한 일을 겪고 무서웠던 부장님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조명등을 올려다봤대. 근데 깜빡거리는 조명등이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야. 마치 까만 잉크를 흘려놓은 것처럼 얼룩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등이 꺼지고 켜질 때마다 점점 커지더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술에 취해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거다. 속으로 계속 세뇌시키는데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얼룩은 점점 커지고 있었대. 부장님의 등줄기에선 땀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엘리베이터 안은 오한이 들 정도로 서늘해졌다는 거야. 조명등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정면을 보는데 그 순간 부장님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대.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전면이 모자이크 같은 무늬로 되어 있어서 뭔가가 비쳐 보일 수가 없었는데 대신 띠를 두르듯이 장식이 되어 있는 부분은 거울처럼 명상이 비쳐 보일 수 있었다고 해. 근데 그 부분에 사람의 손이 보인 거야. 분명히 자기만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미지의 존재가 있음을 확인한 부장님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혔지. 11층에서 16층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마치 수십 년은 된 것처럼 느리게 느껴졌다고 해. 그리고 참지 못한 부장님이 14층 버튼을 누르고 내리려고 하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또 한 번 부장님은 소스라치게 놀라셨다고 해. 아까 봤던 그 꼬마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서 있더라는 거야. 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그런 거구나.
그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 공포심에 떨던 부장님이 내리려고 하는 그때 꼬마가 고개를 드는데 아까와는 너무 다르게 아주 환하게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말을 하더래. 이제 엄마 탔으니까 저도 탈래요. 분명히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부터 빈 상태로 올라왔고 1층에서 부장님이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사람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타지 않았는데 꼬마애는 엄마가 타고 있다고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장님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대. 그리고 그 아이를 치다시피 하고 비상계단 쪽으로 달려가신 거야. 그 자리에 있다간 두 번 다신 와이프를 보지 못할 것 같은 무서운 예감이 든 거지. 비상문을 박차고 미친 듯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센서등이 부장님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한참 앞서서 켜지더라는 거야. 마치 다른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부장님이 올라가는 것처럼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면서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오던 부장님은 16층 표시를 보고 비상문을 냅다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오셨대. 그리고 본인의 집 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뛰는데 집 앞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와 손을 꼭 잡고 있는 꼬마 아이. 아까 목격한 그 꼬마 아이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부장님 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야. 부장님 집을 어떻게 안 건지 알 수도 없고 왜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한 가지 생각은 들더래. 지금 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돌려서 조심스럽게 비상문을 비틀어서 여는데 손이 땀으로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손잡이를 놓치고 말았지. 조용한 복도에 철컹하고 소리가 울려 퍼진 거지. 부장님은 정말 울 것 같은 심정이 돼서 복도 쪽을 바라보는데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미칠 것 같은 공포심의 부장님은 비상구 문을 열고 밑에 층으로 정신없이 뛰어내려갔대. 계속 등 뒤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고 거의 구르다시피 계단을 내려온 부장님이 아파트 현관을 지나서 불이 켜진 관리사무소로 뛰어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는 순찰을 나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래. 그리고 관리실의 조그마한 창문으로 현관을 바라보는데 그 꼬마 아이와 여자가 현관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부장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경비 아저씨가 관리실로 들어왔고 땀범벅에 부들부들 떨고 있던 부장님을 보고 되려 놀라게 된 거지. 그리고 부장님이 손으로 현관 쪽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더래. 경비 아저씨는 부장님이 술을 먹고 헛것을 본 거라고 하셨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관리 사무실에서 나오지를 못하셨대. 시간이 좀 지나고 창피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데려다 주셔서 겨우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해. 근데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사모님이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부장님을 기다리고 계셨대.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장님이 그 둘을 목격한 그 시간쯤 부장님 댁에 벨을 누군가가 눌렀던 거야. 사모님은 부장님인가 싶은 마음에 문을 열려고 현관문 쪽으로 가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 이때까지 한 번도 부장님은 벨을 누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술을 먹고 귀가가 늦은 날에는 더 조심해서 들어왔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터폰을 켜고 보는데 아무도 없더래. 별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는데 또 벨 소리가 울리고 인터폰을 보면 없고 그래서 사모님이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고 후크 스위치만 누르고 있다가 다시 벨이 울리는 순간에 손을 뗐는데 인터폰 화면에 사람 얼굴이 가득 보이더래. 일부러 얼굴을 꾸역꾸역 들이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산 사람의 얼굴 같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은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순찰 중이라 받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지. 그 시간쯤 부장님은 미칠 듯한 공포와 싸우며 비상계단을 내려가고 계셨던 거고 두 분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 다음 날 엘리베이터의 CCTV를 꼭 확인해보자고 다짐을 하고 날이 거의 밝을 즈음이 돼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대.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부장님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 5층부터 층마다 버튼을 누르시더래. 그리고 7층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소리를 지르시고 8층에서 문이 열릴 땐 뭐라고 중얼거리시더니 닫히려는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린 버튼을 눌러서 열더래. 그리곤 CCTV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한참을 하더니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고 닫더래. 그리고 나서 아주 한참 동안을 조용히 엘리베이터 조명 부분을 뚫어지게 보고 있더니 갑자기 14층 버튼을 누르고 밖으로 뛰쳐나가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장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지. 현관 쪽에 CCTV에도 달려나오는 부장님 모습만 찍혀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 경비 아저씨는 그것 보라며 약주 드시고 헛것을 본 거라고 하셨대. 사모님과 부장님이 본 그것은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았다는 거지. 부장님은 정말 자기가 취해서 헛것을 봤던 건지, 그렇다면 사모님이 본 건 무엇인지 참 기묘하고 무서운 일이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셨어. 5번째 이야기, 귀신나무.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는 귀신이 붙어있는 귀신나무가 있다고 한다. 그 초등학교는 주위의 아파트 단지보다 저지대에 있는데 운동장의 맞은편이 아파트 단지와 도로였다. 운동장과 도로변 사이는 높이가 2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단으로 막혀 있었는데 단의 위에는 나무들을 심어서 경사가 있는 작은 숲처럼 되어 있었다. 당연하게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빙 돌아가는 정규통학 코스가 아니라 운동장 쪽을 통해서 등교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단의 높이는 초등학생이 뛰어내리기엔 부담되는 높이였다. 그런데 마침 운동장 구석 그 단의 앞에는 제법 큰 나무가 하나 있어서 특히 남자 초등학생들은 그 나무의 가지에 한번 매달리거나 나무를 타는 방식으로 그 단을 통해서 등교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해 운동회가 끝나고 누군가 텐트나 장막을 치는데 썼던 밧줄의 일부를 그 나무에 걸어두었다. 아마도 학교 선생 중 한 명이 뒤처리를 하면서 손이 모자라 잠시 걸어둔다는 걸 잊어버리고 집에 간 것이겠지. 그런데 다음날 등교를 하면서 평상시처럼 그 나무를 이용하려던 학생 중 하나가 그 밧줄에 걸려버린 것이다. 일이 잘못될 운명이었는지 하필이면 목이 밧줄에 감겨서 교수형을 당하듯 허공에 매달렸다. 그 자리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다리를 받쳐서 목이 졸리지 않게 한다거나 목이 매달린 가지를 힘을 모아 꺾어버린다거나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겠지만 당황한 어린 초등학생들은 한 명이 선생들을 부르러 학교로 달려가는 게 고작이었다. 결국 선생이 왔을 때 그 학생은 나무에 매달린 시체가 되어버린 후였다. 그리고 그 후 나무 근처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학교 앞에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A는 그 귀신을 본 적이 있다. A는 어느 일요일 평상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부모님들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서 놀다가 그것마저 지루해질 쯤 베란다로 나가서 아래를 구경하려던 것이었다. 높은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평소에는 크게만 보이는 건물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감각은 어린아이에게 무척이나 자극적인 것이리라. 그런데 문득 A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아직 하늘에서 새벽의 빛이 사라지기도 전에 시간인데 학교 운동장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거리가 있어서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그 귀신 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 시간에 저기 서 있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 그 아이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혹시 저 아이는 나무 아래 서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게 아닐까. 무서워진 아이는 자고 있는 부모님에게 가려고 뒤돌았다. 그리고 보았다. 새파란 얼굴, 부릅뜨고 있는 핏발이 서 있는 두 눈, 검게 변색되어 늘어진 혀, 어슴푸레한 거실 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목 매달린 아이 귀신을. 아이는 부모님이 깨어나 달려와서야 비명을 멈췄다. 이후에는 등교고 뭐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서 결국 부모님은 아이를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6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여자아이. 초등학교 때 일이다. 여름방학 때 부모님이 가게에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낮에 집을 보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에어컨을 틀면 혼났기 때문에 나는 창문과 거실의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렇지만 TV를 보는 와중에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무거움의 근원은 내 바로 뒤쪽 복도였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며 무서워졌지만 당시의 나에게는 귀신보다 집을 비웠을 때 혼을 낼 부모님이 더 무서웠다. 어떻게든 참기 위해서 TV의 소리를 높이고 무리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TV도 켜놓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서 부모님이 있는 가게로 달려갔다. 예상대로 집을 내버려 두고 가게에 온 나를 본 어머니는 화를 내며 어서 돌아가라고 고함을 치셨다. 하지만 나도 집에서 느낀 공포가 너무 컸기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떼를 썼다. 내가 너무나 떼를 쓰자 아버지가 함께 오시기로 해서 나는 떨면서도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고 켜져 있던 TV는 꺼져 있었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했다. 그러자 다른 방에서 남동생이 나오더니 TV는 자기가 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기가 막혀 하면서 가게로 돌아가셨다. 나는 남동생에게 아까 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남동생도 믿지 않고 나를 바보 취급할 뿐이었다. 나도 남동생이 있다는 안도감에 조금 안정을 되찾았다. 저녁이 되어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밤 9시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가게에 가서 우유 좀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다. 나는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는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게와 집 사이는 직선거리지만 돌아오는 길은 어두웠다. 나는 낮의 일이 생각나서 벌벌 떨면서 페달을 밟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 말고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안심해서 뒤를 살짝 돌아보니 중학생 정도의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내 옆에 나란히 다가와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무서워 떨고 있던 나는 마음을 놓고 가볍게 웃어서 인사했다. 그렇게 1분 정도 달리다 보니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모르는 사람의 옆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일은 여간에서는 드물기 때문이었다. 조금 기분이 나빠진 나는 속도를 올려서 여자아이를 따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따돌릴 수 없었다. 여자아이는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내 옆에서 달리고 있다. 더욱 속도를 올린다. 하지만 따돌릴 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여자아이는 페달을 밟는 속도마저 아까와 같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따라오는 여자아이 쪽을 바라보자 내 목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웃는 얼굴이던 여자아이는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로 웃고 자전거와 함께 사라졌다. 그 순간 목이 움직이게 되었지만 그곳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차로에 들어들기 직전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전봇대에 부딪혔다. 그 사고로 오른쪽 무릎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처가 났다.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내 상처보다 고장난 자전거와 터진 우유병을 안타까워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2번 다시 보지 못했다. 7번째 이야기, 무표정한 마을 주민들.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영업사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에서 한 집 한 집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작위로 도는 것은 아니고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어 그 구역 안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한 단지만은 영업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선배에게 물었더니 시골인데다가 역에서 멀고 주변이 논밖에 없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적은 단지의 시간을 하야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업 도중 그 부근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잦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단지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은 대부분 비어 있고 커튼이 쳐져 있지 않은 집도 많았습니다. 대충 3화 정도만 입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처음 분양할 때 종이로 창을 가려놓곤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붙어 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니만큼 해는 빨리 떨어져서 가끔씩 너덜너덜해진 종이 너머로 안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충 영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지 옆을 우연히 지나가다 어느 동 앞에 있는 거주자 명단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입주 상황은 역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입주자의 성이 똑같았습니다. 별일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섬뜩해졌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적게 살아 낮에도 사람 한 명 만나기 힘든 곳이다 보니 더욱 무서워져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동의 바로 앞을 지나가게 될 무렵이었습니다. 1층의 종이 너머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층도 3층도 모든 방에서 똑같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환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1층의 종이 너머로 누군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헐렁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뭐라고 해야 할까? 아기에 가득 찬 미소라고 할까? 눈이 뒤집어진 채로 나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문득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2층도 3층도 모두 한결같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전속력으로 달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일을 주임에게 이야기하자 주임은 무표정한 얼굴로 내일부터 저의 구역을 바꿔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